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인가?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예고지표가 되기도 하고, 역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전개됨에 따라 금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금본 이제가 폐지된 후 금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금은 안전자산이기보다는 투기자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이 500톤가량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금은 거의 사라지지 않아. 지구촌금 보유량은 해마다 늘어난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이자나 배당금이 없는 무수익 자산이라 적정 가격, 즉 내재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부분적 보험 기능을 한다. 대공황 이후 온스당 35달러로 묶여 있었던 금값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거침없이 올랐다. 소위 닉슨 충격은 2차 대전 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와 베트남 전비조 달러 재정 적자가 겹치면서 달러가 미국 밖으로 많이 유출되어 아시아, 유럽에서 달러 범람 현상이 벌어졌다. 게다가 선진공업국들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고조되면서 1980년 1월에는 금값이 온스당 830달러 선으로 솟구쳤다. 금값이 오른 것인지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달러 기준으로 약 10년 사이에 20배가 넘게 올랐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더하여 금이 가치를 보전하는 피난처로 인식되면서 투기 세력이 투기를 부추겼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 후 각국이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자 인플레이션이 진화되면서 금값은 하락세로 반전하여 그칠 줄 모르고 하락하여 20년이 지난 1999년 8월에는 종전 최고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250달러 수준까지 추락하여 뒤늦게 금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최고 1900달러에 이르렀다. 금값 급등은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가 도래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이른바 헬리콥터로 마구 뿌린 불안지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을 뿌려대도 돈이 돌지 않고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조짐이 퍼지면서 금값은 맥을 못 추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2015년에는 종전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다. 대폭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금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다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한국은행도 금값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상당량의 금을 사들였다. 아마도 세계적 유동성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팽배하리라 판단하였는지 모른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었는데도 웬일인지 금통위가 물가 안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시대에 금이 가치 보장의 수단인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금 보유나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하지 않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은 일단 채굴되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석유나 고무 같은 것은 써서 없어지지만 금은 주인이 바뀌기는 해도 지구촌 어딘가에 남아있다. 어쩌다 중앙은행 금고에서 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가게나 기업의 금고나 귀중품 보관함으로 자리를 옮길 뿐이지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소량의 금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의 연간금 생산량은 약 2,500톤가량인데 산업용 수요 250T 정도를 뺀 나머지만큼 지구촌금 재고량은 늘어난다. 산업용 금도 상당 부분 재생되고 있다. 둘째, 금은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보유기간이 지나도 이자나 배당금 같은 수익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다. 다른 자산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자나 배당금 또는 임대료를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무수익 자산인 금은 그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국제분쟁이나 막연한 심리적 요인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가 쉽다.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보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정세가 안개 속에서 소용돌이칠 때 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 관계가 갈수록 커지는 환경에서 그치지 않고 벌어질 환율 전쟁과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반복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량 팽창도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언젠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은 유용한 가치 보장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건대 금은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몰라도 일반적 물가 상승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유할 가치는 작다. 그러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전면 부인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개인의 금 보유는 일종의 보험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펄벅의 소설 대지를 보면 전시 혼란기에 금가락지 한 개가 온 가족을 구해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듯 약간의 금을 보유할 필요성도 있다. 인도, 중국 같은 나라 사람들의 금에 대한 집착은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과거 사회 혼란기에 국가가 통용을 강제하는 화폐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까닭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들 국가의 금 수요 추세는 둔해지고 있다. 지금 집에 조금 있는 금부치는 어쩌면 수천 년 전 아라비아 왕자나 마법사 공주의 팔찌였었는지 모른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돌반지들은 먼 훗날 아프리카 어떤 미인의 목걸이로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금은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고 그저 주인을 달리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금이 주인인가? 아니면 변하는 사람이 주인인가? 파트 2 경제가 보이면 금리가 보인다. 1. 경제가 보이면 금리가 보인다. 금융을 알아야 미래가 두렵지 않다. 2. 잠재 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3. 물가에 대한 오해와 이해. 4. 화폐 유통 속도와 물가. 5. 적정금리 수준 추정. 6. 리스크 프리미엄 가상금리. 7. 경기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8.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9. 테일러 준칙과 기준금리. 10. 유동성 함정 금리의 하방 경직성. 11. 국제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12. 통화지표와 금리지표. 1. 경제가 보이면 금리가 보인다. 실물과 금융을 연결하는 관건이 되는 금리는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지급하는 돈의 사용료다. 자본은 생산과 유통활동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 고저에 따라 금리도 오르내린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 등락으로 꿔준 돈의 가치가 변동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리도 변동한다.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의 대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리스크 프리미엄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변동한다. 경제가 보이면 금리도 보인다.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금리의 변동 방향도 읽을 수 있다. 금리는 거시경제 현상 변화를 직간접으로 반영하며 변동한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 여러 가지 금리의 구조와 그 변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역으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신용등급별 금리 격차,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여러 가지 금리 구조를 살피면 경제 상황과 그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금리는 토지, 노동과 함께 전통적 생산 요소인 자본의 사용 가격으로 대체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 세 변수들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면서 금리도 오르내린다. 자본은 생산 과정, 유통 과정에 투입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산출하며 이윤을 창출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이 실질금리의 원천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금리도 높아진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성장률이 높은 까닭은 하급 기술을 쉽게 이전받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공업국은 자국 상품의 수요를 개발하기 위하여 하급 기술을 후진국에 적극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진행되면서 고급 기술 보호 장벽이 처지고 첨단 기술은 스스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금리도 차츰 낮아지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의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화폐의 미래 가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명목금리도 높거나 낮아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위 성장 통화를 공급하면서 유동성이 완화되고 돈이 빨리 돌아가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유동성 과잉이나 부족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확대되므로 통화도 안정적 수준에서 공급되고 물가 또한 안정되면서 금리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돈을 꾸어주고 받지 못할 확률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금리, 즉 위험할증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이 채무불이행 위험 역시 신용이 정착된 선진사회보다 그렇지 못한 후진사회가 더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쉬운 예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국가별 가상금리를 보면 싱가포르는 제로나 마이너스에 가깝지만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배보다 배꼽이 몇 배나 될 정도로 가상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경제성장률이 들쑥날쑥하거나 물가 등락 진폭이 커지면 그 자체도 하나의 불확실성이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시장금리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 경제 여건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바람직한 적정금리 수준은 잠재성장률, 물가 안정 목표를 더한 값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로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황금률을 현실 세계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 어디에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공급 과잉 현상과 반대로 소비 수요 부족으로 성장은 둔화하고 저물가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도 하향 안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험 회피 성향은 높아져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며 위험 채권과 무위험 채권의 금리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축과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거시경제 현상과 그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면 금리의 변화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여 금리 예측이 가능해진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위험과 수익을 조화시키는 금융상품 선택은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금리 변화 방향을 제대로 알면 미래가 결코 두렵지 않다. 금융을 알아야 미래가 두렵지 않다.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서 7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50년간의 생활비는 쌓아놓은 저축이나 연금소득으로 조달해야 한다. 현실은 금융산업 경쟁력 낙후로 안정된 저축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5% 이상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마이너스 0.92%로 반전되었고 개인연금 평균 수익률은 불과 1.01%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은행예금의 경우 가중 평균 총수신금리는 2018년 말 현재 1.42%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데다 소득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것이 사실상 없다. 채권시장 금리는 2019년 3월 현재 무위험 채권 금리라고 평가되는 회사채 3년 AA 등급은 2.06%에 불과하다. BBB- 등급은 9% 내외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고 두렵기도 하다. 미래 소비를 위한 소중한 저축을 아무데다 맡겨두다가는 편안한 노후를 기약하기 어렵다. 열악한 저축 환경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이 금융 소비자들은 각자 도생으로 수익성, 안정성 있는 저축 수단을 골라내야 한다. 장기 저축일수록 조그만 수익률 차이도 미래 가치는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거시경제 여건과 동시에 금융시장 변화 추세를 꾸준히 관찰하는 시각과 감각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저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능동적 금융자산관리는 노후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길로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금융시장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두렵지 않다. 이잠 재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갈수록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저성장, 저금리 사회로 진입하는 게 보통이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경제 안정이 이룩된다. 후진국 금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대체로 높은 까닭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잠재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에서 잠재 성장률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실질 성장률 추이를 보고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기도 한다. 성장을 거듭할수록 잠재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첫째, 경제 성장이 진행되면서 기술 이전 효과 내지 학습 효과가 차츰 줄어든다. 기술 선진국들이 최첨단 기술은 보호 장벽을 높게 쌓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 기술은 후진국으로 적극 이전하려 한다. 이웃 나라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추격해 와야 부품 수출도 가능하고 완제품 소비 시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저급 기술을 쉽게 이전받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다가갈수록 기술 이전 장벽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성장률은 차츰 낮아지기 마련이다. 선진국 기술을 베끼는 분해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에 빠지기 쉬운 까닭이다. 둘째, 경제 성장이 진행되면서 초기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유휴 노동력이 감소하기 마련이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잠재 실업률이 높아 저임금 노동력이 무제한 공급되기 때문에 고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쪽의 무한대에 가까운 산업 예비군 투입이 가능하여 연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였다. 신분 이동 내지 상승 욕구에 따라 우수한 노동력이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 소유 격차가 벌어지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곧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공급 부족 시대에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개척하였으나 오늘날처럼 기술 혁신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 되면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게의 소비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경제력 집중으로 말미암은 소비 수요 기반 취약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넷째, 절대 빈곤 상황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살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일 자체를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누구라도 개성을 가지고 삶의 보람 같은 무엇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 더러운 일에 대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남이 싫어하는 일에 대하여는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허드렛 일을 좋아서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착각한다면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 잠재 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잠재 성장률 하락은 다른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겪었던 현상이다. 다시 말해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각 경제 주체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와 달리 저성장, 저금리에 대응하는 시각과 선택으로 전환하여야 불확실성과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가계는 본질 가치에 비하여 실질금리는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명목금리가 과거에 비하여 낮다고 착각하여 부채를 짊어지며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하다가는 자칫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 가능하였던 레버리지 경영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 고성장 정책을 고집할 경우 국민 경제를 피로하게 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이끌게 된다. 물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기준금리 조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 원인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시장과 금융통화위원회 사이에 엇갈리는 모습이 가끔씩 보인다. 금통위는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시장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시장과 금통위의 시각과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금통위와 시장과의 진정한 대화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통위에서는 2015년 1월 물가가 0.8% 수준으로 낮아지자 만약 원유 하락이 없었다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였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뜻을 비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달인 2월 물가가 0.52%로 더 낮아지자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면 물가가 마이너스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경기가 침체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물가에 대한 시각의 바탕을 보면 금통위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 뒤늦게라도 금리를 내려 대비하자는 자세였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당시 원유값 하락은 세계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담배값 인상은 금연을 유도하면서 부수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인위적 현상이다. 물가 동향과 그 원인을 직시하려면 공공요금 같은 정책 물가보다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장 물가를 관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담배값 인상이 물가 상승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이면서도 소비재인 석유값 하락이 경기 침체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원유가 하락은 셰일가스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지 아라비아 왕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가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 억제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예방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악령보다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가 더 무섭다.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자산소득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소비와 저축 활동을 마비시켜 서민들의 삶을 단박에 질곡에 빠뜨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던 1970년 후반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오로지 인플레이션 억제에 두었다. 당시 몇몇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 목표를 0으로 하는 채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가는 2010년대 이후에는 상당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5년 당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3+-0.5%이고 물가 상승률은 제로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 한국 경제도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었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저물가 또는 디플레이션은 세계적 공급 과잉과 함께 빈부격차로 말미암은 수요 충격에 따른 복합적 산물이어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각국이 돈을 풀어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경제력 집중으로 돈이 한 곳으로 몰려있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돈을 돌게 하려는 특별 대책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8년 초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아 못 올린다는 뉘앙스를 보인 일이 있었다. 정말 두려운 일은 물가 하락의 원인을 외면하고 뒤늦게 책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한답시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일이다. 가게가 소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의로 물가를 올리려고 도깨비 장난을 한다면 가게는 2중 3중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출고가 인상으로 소주값을 1,000원씩 올리자 일부 저가 식당에서는 서민들의 버신 소주가 덜 팔린다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금융시장 불균형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IMF 구제금융 사태, 카드 대란, 부동산 투기 사태, 한국 경제를 주름지게 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는 실물과 금융의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 경제는 경기가 호전되는 것 같은 모습이 언뜻 보일 때도 있지만 먼 시각으로 볼 때 경제성장 저하의 근원적 원인은 깊어가고 있다. 머뭇거리다가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유동성을 웬만큼 퍼부어도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뒤늦게 장마철 소나기처럼 끝없이 유동성을 풀다가 언젠가 많이 풀린 돈이 돌기 시작하면 또 다른 재앙이 닥칠 우려가 있다. 디플레이션이 깊어지면
그 뒤에 닥치기 마련인 하이퍼인플레이션 또한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화폐 유통 속도와 물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어도 인플레이션은커녕 오히려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원인의 하나는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유동성 팽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 부문 구석구석 돌지 못하고 뭉쳐져 있다는 의미도 된다. 유동성 팽창과 수축이 금융시장 내지 실물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에 따라 사뭇 달라질 수 있다. 돌아야 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화폐 유통 속도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그만큼 유동성을 더 늘려야 경제순환이 순조롭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내리지만 물가를 자극하여 다시 금리가 상승한다는 깁슨의 역설이 통했었다. 당시에는 경기 부양을 하려고 유동성을 완화하면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고민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가며 유동성을 급팽창시켜도 물가가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는 데다 돈이 도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늘어나도 돈이 돌지 않고 뭉쳐 있으면 그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총 생산량과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돈이 빨리 돌수록 즉 통화 유통 속도가 높을수록 물가는 올라간다.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돈의 회전율이 높아지는데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도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 명목소득은 늘어나지만 가계의 복지후생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다.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지면 물가가 하락한다. 는 의미가 화폐 수량설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유동성을 완화하여야 경기 침체나 물가 하락을 예방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고 주요국들이 무차별 유동성을 확대하여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까닭은 화폐 유통 속도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 즉 돈이 돌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 돈을 돌아가게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08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수단으로 유동성을 팽창시키자. 상당수 전문가는 유동성 팽창에 뒤따를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싹트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융통화위원회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냈던 까닭은 무엇인가? 주요 경쟁국의 제로금리 상황까지 가는 저금리 정책을 방관하며 뒤따르지 않았던 까닭은 아마도 화폐 유통 속도 하락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거기에 더하여 그 당시는 유동성 공급이 실물 부문으로 전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화 승수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었다. 화폐의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총 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피셔의 화폐방 정식 MVPY에서 좌변은 통화량 M의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한 값으로 한 나라 경제의 총수요 규모를 나타낸다. 우변 PY는 총생산량 Y의 가격 P를 곱한 시장가격 국민 총생산으로 총공급 규모를 나타낸다. 생산성 향상으로 총공급 능력은 향상되고 있는데 총수요가 부족하여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총수요 즉 소비수요 기반 확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무릇 소비수요가 뒷받침되어야 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화폐 유통 속도와 통화승수 추이. 시장금리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된다. 화폐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단기로는 기준금리, 해외 충격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장기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위험과 불확실성 같은 거시경제 현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실물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적정금리 수준은 피셔 방정식을 응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합한 값이다. 장기에 있어서 실질금리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원용할 수 있다.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을 연결하는 금리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가계의 소비와 저축,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순조롭다. 효율적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로는 금리가 균형과 이탈을 반복하더라도 중장기로는 실물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적정금리가 형성된다. 적정금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합한 값으로 나타난다. 즉, 명목금리 실질금리 예상 인플레이션률. 먼저, 실질금리의 바탕이 되는 자본의 한계 효율은 기업의 순자본 이익률을 까중 평균한 개념으로 기술진 보율의 인구 증가율과 시간 선호율을 반영하여 도출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기술진 보율, 인구 증가율과 시간 선호율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세 가지 합은 궁극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의미하고 있다. 즉, 자본의 한계 효율 RR, 인구 증가율, 기술진 보율, 시간 선호율. 자본의 한계 효율은 실질금리의 대용 변수로 원용되며 잠재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 성장률은 국민 경제의 적정 성장률을 의미하며 정상 상태에서 실질 성장률의 대용 변수로 볼 수 있다. 잠재 성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 성장률 통계를 원용한다. 다음, 예상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기 또한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대내외의 수요 공급 상황은 물론 해외 충격 같은 복잡다기한 영향을 받으므로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의 대용 변수로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원용한다. 이와 같이 실질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의 대용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적용하는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적정금리 실질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적정금리 수준은 실질 성장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기회비용인 금리보다는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 높아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다. 금리보다 한계 수익률이 높은 산업은 번창하고 반대로 낮은 기업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리도 조정되고 그에 따라 산업 구조 조정도 진행된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웃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이 용이하여 기술진 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금리를 결정짓는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소비 수요, 투자 수요가 높은 데다 성장통화 공급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 따라서 적정금리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경제가 성숙 단계를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렵거나 미래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금리 수준도 낮아진다. 또 소비 수요 부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수록 시장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저금리 현상, 개도국은 고금리 현상을 보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이 반드시 낮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스크 프리미엄 가상금리. 위험과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현상이 시장금리에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최적시장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로 0인 수준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재 가치보다 시장금리를 더 크게 변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불능 위험과 이에 대한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금리 수준도 계속 변동한다. 리스크 프리미엄 크기는 채권 발행, 주체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확률로 나타나지만 시장 참여자들, 즉 채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순간순간 변덕스럽게 변해간다.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수시로 뒤바뀌며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었다 축소되었다 한다. 채권 가격 등락의 주원인이 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투자자에게 손실의 위기와 동시에 이익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경제권인 유로 지역 내에서도 한때 그리스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9.9%로 독일 발행 국채금리 1.9%의 약 5배나 높기도 하였다. 유로화 표시 채권을 같이 발행하면서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까닭은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이 낮아 지불불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흔들림은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금융 가격 지표를 변화시키는 순환구조를 보인다.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신용경색, 나아가 금융위기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하여 금리를 크게 상승시킨다. 그로 말미암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중장기에 있어서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당시 불확실성이 한껏 고조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었다. 신용등급이 좋은 5대 그룹 회사채 금리까지 8%에서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급등하다가 약 1년 후에는 6%에서 7%로 하락했다. 경제가 안정되며 지불불능 위험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다 미래의 성장 기대치가 더욱 낮아진 때문이다. 당시 금리 20%, 만기 30년물 채권 1억 원을 매수한 후 금리가 6%대로 하락하였을 때 매도하면 약 3억 5천만 원이 되어 원금의 3배 이상으로 커진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시장이 미발달하여 5년 만기 채권이 최장기였다. 만약 동채권이 부도 처리되었다면 그저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져 금리가 높을수록 지불불능 위험이 커지게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채권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위험을 수용한 대가이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당사자의 신용이 떨어지는 대가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며 시장이 평가하는 지불불능 위험에 대한 대가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엄격한 신용관리가 필요하다.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한 나라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로 파급된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면 곧바로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든다. 위험을 무시하다가는 뜻밖의 지불불능 역습을 당하지만 위험을 무턱대고 회피하면 위험의 대가인 수익 또한 포기하여야 한다.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비하여 실제 지불불능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길러야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다가는 커다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위험과 수익을 조화시키는 리스크 수용 능력이 커지면서 위험이 중립화된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리스크 스프레드와 그 변화 추세를 관찰하는 시각은 안정적 저축과 효율적 금융자산 운용을 위함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채권 투자의 기대 수익은 채권 보유에 따른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인 자본 손익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자 수익은 채권 발행 시점의 조건으로 미리 정해지지만 자본 손익은 경기 변동과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등락에 따라 변동한다. 경기 호전이 예상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므로 장기채를 매각하고 단기화해야 자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채권 보유 구조를 장기화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 높아 수익률도 높은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무위험 채권과 달리 주가와 비슷한 사이클을 나타내며 변동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 회복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단기화 전략.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금리의 구성 요소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금리는 미리부터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미 발행된 채권은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다. 경기 과열이 지속되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시장금리 상승을 유도한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면 보유채권을 미리 현금화하거나 최소한 만기 구조를 짧게 해야 하는 것은 채권 투자의 기본 정석이다. 경기 회복기에는 대체로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단기금리에 비하여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며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장기채를 보유하다가는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없으니 듀레이션을 짧게 하여야 한다. 호황기에는 시중 자금 사정도 좋아져 지불불능 위험도 낮아지는 데다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가 퍼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 나타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며 고위험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 따라서 고위험 채권은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할 때는 무위험 채권과는 반대로 만기 구조를 장기화하여야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회복기에 기업이윤 증대 예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시장과 하이힐드 채권시장은 비슷한 사이클을 보이며 움직인다. 경기 침체,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 장기화 전략.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면 경제 성장률과 함께 물가 상승률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경우에는 성장률은 하락하지만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채권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금리 하락이 내다보이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므로 보유채권 장기화 전략이 필요하다. 잔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금리 하락 폭이 클수록 보유채권 가격은 의외로 크게 상승한다. 경기 침체의 꼴이 깊어지면 투자자들은 미래를 어둡게 내다보므로 위험 회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막바지에 이르면 어느덧 경기가 호황으로 반전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채권 만기 구조를 단기화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경기 하락기에는 시장의 비관론이 퍼지며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성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채권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투자 부적격 채권인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급등하게 되어 채권 가격은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 경기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고위험 채권은 미리 매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결과 위험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 무위험 채권의 금리는 정상 수준보다 더 아래로 하락한다. 투자자들은 지불불능 위험이 있는 채권보다는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우량 등급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위험 채권의 금리는 더 상승하고 반대로 무위험 채권의 금리는 더 하락하는 결과 채권시장 리스크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역으로 말하면 채권시장에서 리스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경기 침체 시그널을 채권시장에 보내는 셈이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 단기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율한다. 나아가 채권시장 금리, 주식시장 주가, 외환시장 환율 변동을 유도하여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끌려 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변동과 관련된 신호를 미리미리 시장에 보내는 조심스러운 선제적 안내 는 금융시장의 예측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시장의 기대와 중앙은행의 의지가 엇갈릴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어 나라 경제의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변수를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있는 그래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 상황과 함께 금융시장의 수요 공급 사정을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한다. 물론 시장 심리 변화에 따라 금리가 들쭉날쭉 변동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형을 찾아간다. 시장금리는 단기에 있어서는 기준금리의 직간접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에 있어서는 결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시장금리는 쏠림 현상이나 해외 충격으로 거시경제와 균형을 이탈하더라도 시장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하여 시차를 가지며 균형을 되찾게 된다. 실물 경제 흐름에 비추어 채권 가격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매도 우위, 매수 우위 현상이 교차되며 금리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금리 수준을 판단할 때는 정책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금리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 흐름을 보아야 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장에 대한 금통위의 위험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시장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장금리가 변동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 2012년 8월 9월과 2013년 2월 3월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장래가 밝지 않다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였다. 달리 표현한다면 금통위가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을 두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금통위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수수께끼라고 발언하여 큰일 났다는 태도를 취하여 시장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미친 금리라고 표현하여 시장을 당황하게 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추세와 함께 디스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통위는 선제 대응하기보다는 물가 안정 목표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여 금리를 올리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 시장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아마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뒤따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총공급 능력은 늘어나는데 총수요가 부족하여 돈이 돌지 않아서 유동성을 팽창시켜도 물가가 도무지 오르지 않아 고심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4월에도 월평균 국고채 3년 금리 1.74%가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 1.75% 이하로 하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뒤늦게 기준금리를 1.50%로 조정하였다. 2016년 초에도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인 장중 1.41%로 하락하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 경기 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크다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였다. 금융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실물 부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가능한 호흡을 맞춰야 한다.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의 기대와 정책 의지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율하는 금통위의 반응이 엇갈리면 국민 경제는 피로가 누적된다. 금리의 수수께끼 혹은 미친 금리 사태는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도 금통위로부터의 불확실성은 파장이 경제사회 전체로 급속하게 번진다. 테일러 준칙과 기준금리. 테일러 준칙은 GDP 갭 실제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성장률 차이과 인플레이션 갭 실제 물가 상승률과 물가 안정 목표 차이를 고려해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금리의 높고 낮음을 추정하여 기준금리 조정 방향을 제시한다. GDP 갭과 인플레이션 갭은 현재와 미래 경기 동향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잣대가 된다.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황이나 과열 상태이며 낮으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신호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보다 높을 때는 물가가 불안하고 낮을 때는 물가가 안정되어 경기 부양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각국 중앙은행은 장기 물가 안정과 단기 경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리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테일러 준칙을 오랫동안 응용하여 왔다. 테일러 준칙과 관련하여 실제의 기준금리 변동 예를 들어보자. 2018년 중에 미국 정책금리가 수차례 인상될 것이라는 변죽이 울리자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 두려워하는 까닭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미국 FRB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고 하다가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다. 당시 들뜬 시장 심리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 즉 GDP 성장률 추세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시점이 아니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2차례 금리 인상 당시에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GDP 성장률 갭과 물가 상승률 갭이 플러스가 아니고 모두 마이너스 상황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물가 안정 목표 2.0%에 미달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실제 성장률 또한 반도체 같은 특정 부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다수 중소기업, 자영업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말하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는 몰라도 인상은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까닭은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를 경기 회복이나 물가 상승을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에 따른 선제적 조치였는지 시장은 알 수 없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원화환율 추이. 그러나 막상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표적 시장금리, 인 국고채금리 3년은 따라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더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었는데도 대미 원화환율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화 유출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이 아니라 정반대로 외화가 유입되고 원화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를 오히려 염려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원화가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적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국제투자 포지션 IIP이 향상된 까닭이었다. 그리고 기업 경기실사지수는 83에서 74로 더욱 하락하여 기업가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고용사정, 특히 미래를 짊어질 청년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9년 3월 27일에는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 1.75보다 크게 낮은 1.68까지 하락하였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 속에서 단행된 셈이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테일러 준칙을 무시한 시행착오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장면이었다.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경제의 거울이 일그러지면 금융 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가게나 기업의 합리적 경제 활동을 유도하지 못한다. 금리는 남의 나라가 아닌 자국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다음 해외 시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와 균형을 가능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할 수 있다. 어느 특정 분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융수단을 남용할 경우 그 부작용의 대가를 어김없이 가게와 기업이 짊어져야 한다. 특히 거시정책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다가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그 후유증이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중앙은행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같이 사용하는 돈의 가치를 건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 중앙은행이 헛발을 디딜 경우 생산과 소비 같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뒤틀리게 하고 헝클어뜨린다.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이 균형을 잃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끼치기 마련이다. 특히 가치 투자에 익숙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초과 수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금리 왜곡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민 경제 전반에 직간접 폐해를 미치게 된다. 경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실물과 금융을 연결하는 관건이 되는 금리 왜곡에 따른 경제 파급 경로가 다양하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여 평판을 높이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 고했는데 이는 시장의 흐름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유동성 함정, 금리의 하방 경직성. 경기 막바지에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러 더는 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동성을 확대해도 풀린 돈이 생산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금리 상승을 기다리는 대기성 자금으로 부유한다. 유동성을 팽창시켜도 시장 금리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단기 대기성 유유자금만 늘어나는 현상이 유동성 함정이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면 시장금리의 하방 경직성으로 더 이상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무력해진다. 대기성자금이 늘어나면 유동성 함정 논의가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유동성 함정 흔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화폐 보유와 관련하여 유동성 함정의 의미를 살펴보자. 논의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수익성 자산을 채권으로 제한하자. 경기가 저점에 이르러 금리가 최저점까지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른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려 한다.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값싸진 채권을 다시 매수하려는 의도다. 시장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채권 보유보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즉 대기성 자금이 무한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유동성 함정이다. 반대로 금리가 최고점까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면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자금 대부분을 가능한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을 기다린다. 이럴 경우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거의 없어지기 마련이다.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시장금리가 최저 수준에 도달하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완화시켜도 실물 부분으로 돈이 흐르지 못하고 투기적 동기의 대기성 유효자금만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기업은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금융 불균형 현상이 벌어진다. 금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은 경기 후퇴기의 통화정책 한계를 의미한다. 만약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돈을 자꾸 풀 경우 시중에 대기성 자금만 쌓여가다가 경기 회복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 풀린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 같은 무서운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기준금리를 변경했을 때 시장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채권 시장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금통위가 2015 3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뒤늦게 기준금리를 내리자 3년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아래로 3시간에 떨어졌다. 채권 시장이 이처럼 신속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당시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후로도 금리 인하 여지가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 곧바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금통위와 달리 시장에서 미래의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함정은커녕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어쩌면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시장의 항변이기도 하다. 불황에 대비할 금융정책 수단이 그만큼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후 금통위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당시 유동성 함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였던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제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세계 경제 속에 한국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와 국제금리의 상관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을 연결하는 관건이 되는 금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해외 시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다.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 시장 변화에 과잉 반응하면 독자적 경제 운영이 불가능해져 결국에는 실물 경제 기반까지 흔들린다. 금리 주가 환율이 국내 기초 경제 여건과 동떨어져 표류하면 틈새를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물 부문에서 이룩한 성장 과실을 빼앗긴다. 미국이 장기간 큰 폭의 금융 완화 이후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물 경제 흐름과 관계없이 시장금리는 일시적이나마 혼조세를 보이고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동결되었다가 인상되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을 무시하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 위축보다 달러 강세에 따른 한머니 유출 사태가 더욱 긴박하다는 판단이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 한머니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인하자는 이야기다.
국내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높은 금리를 미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을 잡아두자는 안타까운 논리다. 한머니 유출과 대응해서 자세히 논의한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예고에 따라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일시적으로 가벼운 충격을 받는 듯 하다가 단기간에 원상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기준금리가 수차례 인상되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차이가 줄어들다가 역전되었지만 한머니 유출 사태도 그리고 환율급 등 현상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 금융시장은 외부 충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내재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누적되었으며 미국은 적자가 만성화되었음을 생각해보자.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해외 요인에 의해 금리가 변동해야 한다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균형을 잃게 되어 경제순환을 교란시켜 가게나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2018년 현재 한국 경제활력은 시나브로 약해지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장기간의 유동성 완화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인다. 이처럼 두 나라의 기초 경제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 경제 무기력 증상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어느 나라든 금융시장이 해외 여건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자국 경제의 기반 위에서 세계 경제와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금융시장이 국내 사정보다는 국외 요인에 따라 출렁거리다가는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까지 취약하게 만든다.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가치투자에 능숙한 외국인들에게 초과수익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수익을 안겨준 까닭은 무엇보다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1998년 이후 2018년 말까지 달성한 8천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누적 흑자를 시현하고도 외환 보유가 충분하지 못해 통화스왑 협정을 추진하려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금융시장 가격 지표들이 거시경제 총량 지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물 부문에서 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상당 부분 금융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빼앗긴 셈이다. 통화지표와 금리지표. 인체에 비유하면 통화량은 혈액이고 금리는 혈압과 같다. 혈액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건강에 적신호다. 경기 안정을 위한 금융시장 중심지표를 통화량으로 할 것인지 금리로 할 것인지는 경제, 환경 변화와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통화량이나 금리가 경제순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불분명해지면서 금융부문이 과도하게 선행하거나 반대로 실물부문을 따라가지 못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지원하기는커녕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는 지구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통화량이나 금리를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준칙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기하고 경기를 조절하려 하였다. 그러나 금융혁신으로 신상품 출현이 계속되고 금융시장 외형이 확대되면서 통화량과 실물경제의 안정적 관계가 약해졌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중심지표를 통화량에서 금리로 변경하고 재량적 통화 공급을 통하여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통화량, 금리 수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구조가 복잡하게 변해 가기 때문에 신용창조 경로가 복잡 다양해지며 통화량이나 금리의 정의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통화량도 증가율이 하락하다가 일시적이지만 감소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혹자는 본원 통화 증가율이 높아져 문제가 크다고 걱정하지만 통화 승수가 점점 낮아져 통화량 증가세는 뚜렷하지도 않고 화폐 유통 속도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카드 사용 한도, 마이너스 대출 한도도 언제든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통화량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금리라고 여기는 국고채 3년은 무위험 채권이고 유동성이 아주 높다. 만기 3년 정기예금 해약과 달리 손실 없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여고 고채 3년물은 사실상 대기성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사항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의 신용등급은 BBB- 이하인데 동급 회사채 금리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오랫동안 9%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대표금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가라앉자 각국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무차별 양적 완화를 단행하여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통화주의의 강령이 무색해졌다.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데 반하여 빈부격차로 소비 수요 기반은 점점 악화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무차별 완화하여도 돈이 돌지 않고 한 구석으로 뭉쳐지고 있다. 금융이 실물 부문을 선도하는지 아니면 실물 부문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실물 부문을 지원해야 할 금융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해지면서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